지금 미국 명문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인 강의실,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들이 충돌한 주제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산이 방패가 되고 바다가 해자가 된 천연의 요새다. 학생들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질이요? 지금은 핵과 기술의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곧 단 한 장의 지도가 그 웃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 위로 미국의 항로,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에너지 루트가 교차했습니다. 이래서 세계가 한국을 탐낸다. 이 땅은 끝이 아니라 모든 길의 시작이니까.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그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스펜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각 하버드 케네디 스쿨 302호 강의실에 위성지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인 이 교실에서 단 하나의 반도가 50여 명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30년간 국제정치를 가르쳐온 교수로서 오늘만큼 학생들의 표정이 흥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반도를 가리키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서해와 동해가 양쪽을 감싸고 있었죠. 이 땅의 모양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하늘이 설계한 요새 같다고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산맥을 따라 그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방패벽이었어요. 그리고 삼면을 둘러싼 바다는 천연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흐르는 평야지대는 마치 요새의 심장부 같았죠. 그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빈 로웰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요새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냐고, 게다가 한국은 역사상 수없이 침입당한 땅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존 밀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반응을 기다렸거든요. 지도를 확대하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새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위치에 있다고요. 이 작은 반도가 동북아시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었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반경 1000km 안에 세계 인구의 25%가 살고 있다고요. 베이징, 도쿄, 상하이, 타이베이가 모두 이 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은 없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리사가 프랑스식 악센트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요새가 그토록 많은 전쟁을 겪었느냐고요. 저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세력 변화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이 땅을 탐냈고 일본이 바다를 건너 침입했으며 몽골까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근현대에는 러시아와 미국까지 개입했죠.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땅일수록 그 위의 싸움은 더 치열하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세력이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카시가 일본 학생 특유의 정중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핵무기와 미사일 시대에 지리적 요새의 의미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만 적고 있던 미나 박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요새의 개념이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이 수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을 몇 번 경험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미나는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요새가 물리적 방어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요새는 경제와 기술의 거점이라고요. 한반도는 여전히 요새였지만 그 역할이 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 불과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다시 가리키며 저는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세계 강대국들이 이 작은 반도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일까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케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전략적 위치 때문 아니냐고, 냉전의 잔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반박했죠.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요새, 한반도.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의 표현이었어요.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스크린 속 한반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교수 생활에서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지도가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간을요.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진 지 5분 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케빈 로웰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며 반박에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빈은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요새라고 부르는 것은 낭만적 해석에 불과하다고요.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은 요새가 아니라 샌드위치라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실험장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제정치를 가르치며 수없이 들어본 현실주의적 관점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케빈은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예로 들며 이 땅이 얼마나 취약한지 설명했어요. 분단된 채로 70년이 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요새라기보다는 각축장에 가깝다고 결론지었죠. 존 밀러가 케빈의 의견에 동조하며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땅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시달려온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지정학적 저주.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지리적 위치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며 의견을 개진했어요. 대부분은 케빈과 존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리사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지리적 중심지가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때 미나박이 다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나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요. 한국을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지 궁금했어요. 미나는 노트북을 열며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문화 영향력 등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땅이 정말 저주받은 곳이라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케빈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미국의 원조와 보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왜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했냐고 반문했어요. 필리핀, 태국, 대만 등도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만큼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나 씨가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주받은 땅도 아니고 단순히 축복받은 땅도 아니라고요. 대신 역동성의 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스스로를 진화시켜온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존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무 추상적인 해석 아니냐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미나는 이번에는 역사적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사례, 조선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한 과정, 일제강점기에도 끝까지 저항한 의지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케빈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건 모든 나라가 겪는 일반적인 역사 아니냐고 주장했어요. 특별할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속도와 규모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압축해서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도식을 그렸습니다. 저주, 축복, 역동성이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물었어요. 교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지정학적 저주론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미나의 역동성 이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북핵 문제, 사드 갈등, 독도 분쟁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어요.
미나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바로 그런 긴장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동력이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이 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학생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져 있었어요. 이런 열띤 토론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라면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겠냐고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나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으로 볼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케빈과 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미나의 논리에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냉소적 분위기에서 점차 진지한 탐구 모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새로운 관점이 싹 트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미나가 새로운 지도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스크린 위로 새로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었어요. 미나가 준비한 이 지도에는 4개의 화살표가 한 점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차점이 바로 한반도였죠. 첫 번째 화살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나타내는 붉은 선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 벨트였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상징하는 파란 선이었어요.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과 한국을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되는 해상 루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초록색 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었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장선이 한반도를 통해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구상이었어요. 네 번째 화살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권 확장을 나타내는 노란 선이었어요. 오사카만에서 시작해 부산과 서울을 거쳐 중국 동북부까지 연결되는 무역망이었습니다. 미나는 레이저 포인터로 교차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4개의 선이 만나는 곳에서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고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라고 강조했어요. 케빈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대평가 아니냐고요. 한국 경제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세계 경제 전체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미나는 차분히 웃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해상 물동량이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고 설명했어요. 부산 항만 하나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류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정학적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싱가포르나 홍콩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냐고 비교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차이점은 군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라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경제 허브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취약하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춘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관점으로 한반도를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나는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동양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사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항상 분열되어 있냐고요?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분단까지 통합보다는 분열의 역사가 더 길다고 지적했어요. 미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장점이라고 말했어요. 다양성과 경쟁이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경쟁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현재의 남북분단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며 동북아 역학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타카시가 일본인의 시각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런 분열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냐고 물었어요. 오히려 불안 요소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미나는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대륙국가가 아니라 해양국가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해상활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의 요동 진출, 백제의 일본 진출, 신라의 해상 무역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해운업이 세계 5위권에 달한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봤다는 것을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세력권이었던 거예요. 케빈이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에 투영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시대인데 중간 국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요. 양극 체제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국가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설명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냉소적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집중적인 사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21세기에도 이런 지정학적 논리가 유효할까요? 바로 그때 케빈이 새로운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전 의식이 보였거든요. 케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리는 과거의 운명일 수 있지만 지금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뭐 그리 특별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존이 케빈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1세기는 사이버 전쟁과 경제 제재의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물리적 위치보다는 기술력과 정보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미나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가 아닌 이 바다 앞에 위치해 있을까요? 케빈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역사적 관성 때문 아니냐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보다 중요한 건 그 핵무기를 쏠 위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전략적 거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해상 교통로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부산에서 요코하마로, 요코하마에서 상하이로, 상하이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루트가 붉은 선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서 전 세계 제조업의 40%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서쪽 꼭지점이 바로 부산이라고 덧붙였어요. 리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이나 요코하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미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차이점은 유연성이라고 설명했어요. 상하이는 중국의 거점이고 요코하마는 일본의 거점이지만 부산은 중립적 허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나라와 연결되는 독특한 위치라고 분석했어요. 타카시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 아니냐고 완전한 중립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미나는 이 반박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동맹과 종속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최대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케빈이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 줄타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어요. 양쪽 모두가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중간 국가는 피해자로 여겨지는데 미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존이 유럽인의 시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영원히 줄타기만 해야 하는 거냐고요. 독자적인 길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미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그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60%,
2차 전지 세계 점유율 30%, 조선업 세계 수주량 40%.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케빈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기술들도 결국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미나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주의 문화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리가 나라의 위치를 정했다면 기술은 그 나라의 시대를 정한다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 케빈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지리기술 새로운 운명.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리는 죽지 않았다고, 단지 이름을 바꿨을 뿐이라고요. 존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리사와 타카시가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리사가 프랑스식 악센트로 말했습니다. 지리적 중요성과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카시가 리사의 의견에 동조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28위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은 109위라고 말했어요. 이런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미나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이 남아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미나는 잠시 노트북을 들여다보더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술을 자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라는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GDP 대비 4.8%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케빈이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특허와 연구개발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건 별개 문제 아니냐고 물었어요. 미나는 차분히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세계 톱5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사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기술 기업들도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카시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요? 미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리튬의 순도가 95% 이상이고 비용은 채굴의 60%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환경 오염도 훨씬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한계를 자원으로 바꾼 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케빈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혁신이 지속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죠? 미나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어요. 반만 년 동안 주변 강국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은 DNA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지도였어요. 고구려의 영토 확장 루트와 현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로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살수대첩의 전략과 현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분석했어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측면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카시가 흥미로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미나는 삼성의 반도체 전략을 예로 들었습니다. 인텔이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 메모리 반도체라는 틈새 시장에서 시작해 결국 반도체 전체 시장의 패권을 잡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면 돌파 대신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제약도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다고 작기 때문에 빠르고 끼어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존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위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미나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협상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빈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피해자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게임 체인저였네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제약에서 기회로.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북아의 역사는 결국 한국을 둘러싼 균형의 게임이었다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패배가 아니라 깊은 사색의 표현이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녀의 표정에는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레이첼이 중국계 미국인 특유의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리와 기술, 모든 논리를 인정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이 5%에 불과하고 식량 자급률도 50%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원자재 없이 제조업 강국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레이첼의 지적은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박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원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카드로 사용하는 거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미나는 예상 밖의 반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원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도시 광산 기술의 현황이었어요. 폐스마트폰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이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양보다 300배 많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케빈이 흥미로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어 있나요? 미나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상용화를 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카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거네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바다가 거대한 광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출 비용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미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비쌌지만 기술 발전으로 급속히 저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태양광 발전 비용이 10년 만에 90% 감소한 것처럼 해수 리튬 추출 비용도 비슷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18세기에는 석탄이 자원이었고 20세기에는 석유가 자원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첼이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결국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미나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양보다 질의 시대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엔지니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 1만 명당 비율이 세계 1위라는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국제특허 출원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케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혁신 역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네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식 해법이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대신 적은 사람이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DNA였거든요. 레이첸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을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완벽주의 성향, 교육열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카시가 일본인의 시각에서 동의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쉽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화적 토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존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바꾼 거네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다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한계를 자원으로 바꾼 나라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기술이 운명을 다시 쓴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리가 나라의 위치를 정했다면 기술은 그 나라의 시대를 정한다고요. 교실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케빈과 존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합류했어요. 미나의 논리가 마침내 교실 전체를 설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홀로 남아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교실을 나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칠판 앞에 서 있었어요. 30년간의 교수 생활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지도였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작고 취약한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힘들이 교차하는 균형점처럼 느껴졌죠. 저는 의자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정학 강의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나 박이라는 한 학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국제정치학의 기본 전제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스턴 시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오늘 수업의 시작점이었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단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옆에 화살표를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균형. 미나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요새가 아니라 세력들을 균형 지우는 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제정치를 가르치면서 늘 힘의 논리에 집중해왔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었죠. 하지만 오늘 미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닌 균형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문득 제 연구실 서가에 있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떠올랐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벌어진 패권 경쟁을 다룬 고전이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아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요새에서 균형으로 그어진 화살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침을 막는 요새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몽골과 외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방어를 넘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죠.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자라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생각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설명을 들은 후로는 한국을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한국을 단순히 견제해야 할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통해 중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일본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도 한국은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할 파트너였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필을 들어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늘이 요새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걸 중심으로 바꿔놨다. 이것이 오늘 수업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리가 한국의 운명을 정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운명을 스스로 바꿔낸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노트북을 두고 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학생이었어요. 미나 씨,
잠깐 앉아보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시한 논리 정말 확신하나요?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100% 확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존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학문의 진정한 자세였어요. 확신보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새는 막는 곳이 아니라 지켜내는 곳이에요. 한국이 지켜내야 할 것은 영토가 아니라 균형 그 자체일 것 같아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답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거든요. 좋은 답변이네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나가 노트북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강대국들이 탐내는 건 땅이 아니라 그 균형을 품은 자리죠.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새로운 관점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미나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캠퍼스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창밖으로는 새벽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남겨진 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새 균형이라고 적힌 화살표 그리고 그 아래 하늘이 요새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걸 중심으로 바꿔놨다는 문장이 보였어요. 30년간의 교수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무수한 논문을 써왔지만 오늘만큼 제 자신이 배운 날은 없었어요. 한 명의 학생이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분필을 들어 칠판 한쪽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요새 한국 마이너스 지리가 운명이 되는 곳. 한국이라는 요새, 지리가 운명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를 통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전형적인 중간국가였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피해자,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점차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해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 약소국이 아닌 균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고층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도 지금쯤 아침이 밝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반도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죠.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배터리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요.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얻은 영감을 새로운 논문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현실주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는 연구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국제정치를 힘의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적응과 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나가 그린 4개의 화살표가 교차하는 지점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중국의 1대1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일본의 경제권 확장이 모두 한반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리적 필연이자 역사적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교차점에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균형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저는 창가로 가서 하버드 캠퍼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이곳에서도 오늘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득 제 스승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힘은 그 둘을 초월한 곳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미나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이 설계한 요새에서 인간이 세운 문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수업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리적 숙명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숙명을 딛고 일어선 문명이었어요. 캠퍼스에 아침종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곧 학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은 50명의 학생들 머릿속에서 말입니다. 강의실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반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약소국의 영토가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세계가 이 땅을 탐내는 거구나. 땅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이구나. 하버드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한 명의 교수가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요새는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이 지켜내야 할 것은 영토가 아니라 바로 그 균형 자체였습니다.